어, 이번 시간에는 소독과 멸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소독과 멸균의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소독과 멸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도 가져야겠죠.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소독과 멸균 수준을 결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멸균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멸균 방법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들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필요한 그, 음,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 개념이 이제 예를 들면 오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자, 오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쓰는 그런 용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구나 또는 피부에 혈액이나 체액 또는 뭐 분비물 뭐 그밖에 뭐 좀 더러운 물질들 뭐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이 묻어서 여기 여전히 부착돼 있는 상태를 오염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일 만큼 오염된 것도 있지만 눈으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오염이 돼 있기도 하겠지요. 근데 뭐 혈액이나 체액이나 뭐 분비물 이런 데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 또는 이제 이런 세균들이 만든 그런 그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같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 오염은 제거해 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죠. 멸균은 스테rilization, 균을 멸한다. 멸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죽여 없앤다는 뜻이에요. 옛날 그 멸공통일, 공산주의를 완전히 없앤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멸자는 완전히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모든 종류의 미생물과 아포까지 죽이거나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가 되는데 아포는 일부 세균들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일종의 포자, 씨앗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는 그런 그 구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를 다 죽이지 못하면 아포가 살아있다가 환경이 좋으면 다시 그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세포가 살아나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아포를 완전히 죽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그 멸균의 과정 중에는 뭐 증기멸균법, 뭐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멸균법, 그다음 건열멸균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disinfection, 병원균의 수를 줄여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성 수를 간단히 줄이기 때문에 아포는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즉 병원균의 수를 완전히 다 제거하지는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독이라 그러고 피부 소독은 피부 같은 이제 생체 조직 내의 미생물의 증식이나 활동성 이걸 이제 억제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을 피부 소독이라고 하죠. 안티셉시스. 소독제는 이러한 피부 소독이나 소독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석탄산, 크레졸, 에탄올, 요오드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소독제로는 이제 아포를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에탄올이나 요오드는 임상에서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소독약으로. 근데 석탄산이나 크레졸은 이 벤젠구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거는 산성이나 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조직 손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령 뭐 화장실 또는 뭐 이런 그 폐기물 버리는 곳 이런 곳에 오염된 것을 소독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페놀이나 크레졸입니다. 역시 이제 아포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다음 세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클리닝이죠. 물, 세제 등으로 뭐 기구 표면에 그 오염 물질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뭐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아주 뭐 그 완전한 그런 그 소독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독이나 멸균의 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보거나 임상에 직접 가서 보면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을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소독약으로 씻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이제 소독이나 멸균의 전 단계로서 이런 세척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소독제를 처리를 했을 경우 표면에 더러운 물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수록 소독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멸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을 이제 디터전트 세척제라 그러죠. 쉬운 말로는 비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구의 오염을 씻어내는 화학 물질. 여기서 반드시 기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의 오염을 씻어내는 화학 물질. 이것도 세척제입니다. 세척제도 뭐 친수성 세척제, 물에 그 친수성 물질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친유성 세척제, 그냥 기름때 같은 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음이온성 세척제와 양이온성 세척제. 이제 세척제 한쪽 말단에 이온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제 이온이 음이온성이냐 양이온성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양성이온성 세척제, 그러니까 세척제 분자에 음이온과 양이온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이온성 세척제는 이온성이 아닌 세척제죠. 이온성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성세제, 중성세제, 알칼리성세제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런 세척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살균제는 조미사이드라 그러는데 병원성 세균을 죽이는 그런 약품을 말을 하지만 아포는 완전히 살균시키지는 못합니다. 폐혈증, sepsis라는 얘기는 동물체 내에서 미생물이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위생화, 세니테이션, 이거 이제 무생물체의 표면에 미생물 오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가령 운동화, 장갑, 옷 이런 곳에 그 세균 오염을 제거시키거나 아니면은 세균 오염이 잘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세니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이제 한 줄 더 적어줬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항상 오염되는 세균, 병을 일으킨 세균은 몸 밖에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몸에 늘 우리가 같이 사는 세균을 노말 플로라, 정상 세균총이라고 부르죠. 이런 정상균총은 우리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그러면은 정상 세균총들이 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소독과 멸균의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약이나 멸균제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이제 그, 그, 그 설명하는 이제 원칙인 거죠. 의료기구를 일단 분류를 해야 되는데 환자하고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구의 그 상황에 따라서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그다음 위험하지 않는 기구로 구분을 합니다. 고위험기구는 그런 거죠. 이제 외과용 칼, 주사바늘 이렇게 사람의 그 피부 속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기구들은 고위험 기구입니다. 또는 이식물, 예를 들면 인공 심장 판막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런 거는 완전 멸균을 해야 되고 아포까지 다 사멸할 수 있는 물질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그 소독제를 오랜 시간 접촉을 시켜서 그 멸균 효과를 최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멸균제와 소독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위험기계, 이거는 사람 몸속으로 무균주역 또는 혈관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점막 또는 이제 치과 이런 거는 제외한 이런 점막에 접촉하는 기구들을 준위험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기관지경, 뭐 삽관 튜브, 질경 이런 그 피부나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고 아포도 없애야 되고 뭐
그다음에 짧은 시간 접촉을 하는 그런 이제 소독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멸균제와 소독제들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강, 그러니까 치과용 기구들이겠죠. 그다음 직장 체온계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수준의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균에 살균력이 있는 병원 소독제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직접 그 삽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피부를 째야 되는 기구들, 그다음에 이 점막에 접촉하는 기구들까지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쓰지만, 구강이나 피부에 닿는 그런 기구들은 중간 소독 수준의 소독제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손상이 없는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들, 비위험 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청진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핵균에 살균력이 없는 병원 소독제, 좀 약한, 매우 약한 소독제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소독제를 처리를 해줘야 이제 청진기 같은 거를 이제 소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소독하는 그 수준에 따른 분류는 멸균, 어떤 거는 멸균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중간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기구의 소독과 그 멸균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무균 조직이나 혈관계에 삽입하는 기구인가? 예를 들면 주사 바늘, 아니면 뭐 메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삽입하는 기구들은 만약에 그런 기구라면 무조건 고위험 기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조직 안으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포 같은 게 있으면은 금방 오염이 되고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열에 민감한 기구인가 물어봐서, 열에 민감한 기구라면, 습기에 민감하면은 어 가스멸균이나 가스 플라즈마 멸균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습기에 민감하지 않다고 치면 화학적 멸균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위험 기구 중에서 열에 민감하지 않다 치면은, 습기를 흡수하거나 습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증기멸균을 하게 돼요. 즉 찜통에 넣어서 고온고압으로 쪄버리면 아포까지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습기를 흡수하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라면, 뭐 파우더 또는 오일 같은 이런 물질이라면은 건열멸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습열멸균에 비해서 증기멸균과 습열멸균의 차이는, 증기멸균은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는 거고, 건열멸균은 고온만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로 세균을 탄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에 삽입되는 그런 이제 무균 조직에 삽입되는 게 아닌 경우는,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라면 준위험 기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높은 소독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되지만, 점막이나 손상되지 않은 일반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라면 비위험 기구로서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임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구의 멸균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멸균 수준에 가는 이런 것들은 아포를 포함해서 미생물 전체를 완전 사멸시키는 것이고, 높은 수준의 소독은 모든 영양형 세균은 그 한참 성장과 증식을 하고 있는 세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핵균, 곰팡이, 바이러스까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 중간 수준의 소독은 잘 자라고 있는 세균, 결핵균, 그다음 대부분의 진균과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고, 낮은 세균은 뭐 결핵균이나 아포 같은 좀 독한 세균들은 사멸시키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잘 살고 있는 세균들, 일부 곰팡이, 일부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제는 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균이 죽지는 않습니다. 이 소독제에 대한 그 미생물의 내성이 존재를 해요. 그 내성의 크기로 따지자면 프리온 같은 경우는 내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 가지 소독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요. 프리온은 이제 그 스크래피나 또 이제 그 광우병 등등에 대한 이제 원인균인데 정상적인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변형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단백질 분자이기 때문에 내성이 소독제에 대한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가장 쉽게 파괴돼요. 왜냐하면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외피의 성분이 감염할 수 있는 세균의 세포막 성분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숙주의 세포막을 일부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이 없어져 버리면 이 바이러스는 감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항균제, 소독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파괴가 돼요.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소독제의 내성이 높은 거는 프리온부터 세균의 아포, 그다음에 항상성 세균, 그다음에 비지질 소형 바이러스나 곰팡이, 그다음 일반적인 세균이나 그 지질 바이러스 등은 내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엔간한 소독제를 처리하면 다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온이 만드는 그 유발하는 질병은 그 CJD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세균의 아포는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세균이 만들어냅니다. CJD를 일으키는 프리온은 프리온 소독 방법을 따로 정해서 사용하게 해야 되고 바실러스 같은 게 만드는 아포 같은 경우는 이 멸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곰팡이가 만드는 구조 같은 것도 멸균 작업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항산성 세균,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성에 따른 그 소독 방법이 또 차이가 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독제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 모든 대상물이 똑같은 소독제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독제 효과에는 다양한 그 팩터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그 농도가 또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세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독제를 처리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세균의 수와 종류가 적으면 금방 세균을 제거할 수가 있겠지만 종류도 많고 양이 많으면 확실히 뭐 살아남는 세균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남겠죠. 그다음 유기물이 존재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소독해야 될 표면에 유기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 유기물이 소독제를 흡수를 하고 작용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소독 시간을 길게 느리거나 유기물 최대한 씻어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소독제를 처리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제의 농도도 고농도 소독제를 처리할수록 효과는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농도의 소독제 농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소독제가 많이 처리하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아무데나 많은 다량의 소독제를 처리를 하면 그 소독제를 나중에 제거할 때 환경 오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접촉 시간은 소독제의 노출 시간이 길면 효과도 크겠죠. 오랜 시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리화학적 요인도 소독제의 효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온도는 1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항균력은 2배 정도 증가합니다. 또는 뭐 pH도 항균제가 적정한 pH를 요구하는데 적정한 pH를 제공을 해주면 활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지만 좋지만
pH가 갑자기 확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그런 그 항균제 활성이 매우 이제 불리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그 소독제를 선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기구 표면에다가 이제 막 소독을 해야 될 때라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하거나 사람에 적용되는 어떤 기구에 적용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자, 첫 번째 광범위한 종류의 세균과 그 양에 대해서 작용하고 매우 빠르게 작용할 수 있는 소독제면은 좋다. 빨리 처리를 해서 세균을 제거를 해주면 그 다음 과정에 그 빨리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유기물의 영향이 최소화된 그런 종류의 소독제를 쓸수록 그 소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기물에 영향이 없는 소독제를 쓸수록 좋다. 그다음 처리 후에 아주 간편하게 세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예를 들면 손에 다쳤는데 여기에 다친 부위에 소독제를 막 처리를 했어요. 빨갛게 소독약이 묻었는데 이 빨간 색깔이 잘 씻기지 않아서 한 열흘쯤 지나야 소독제가 다 씻긴다. 그럼 매우 보기에 불편하지요. 사람에게 독성이 없어야 되고 이 소독제가 환경으로 퍼져나갔을 때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좋은 소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독제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뭐 불쾌감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좋지 않는 소독제입니다. 또 수용성 소독제가 좋은 것이 사람이 이제 그 소독하기 전에 이제 세척을 하게 되죠. 그럼 세척을 하고 물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지만 닦지 않은 상태에 처리를 해도 물에 녹으면서 세균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소독제라면 가장 좋습니다. 소독제가 적용된 표면에 정균 작용을 하는 필름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독제가 사람 피부에 쫙 퍼져서 다른 세균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주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주는 그런 필름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소독제면은 좋은 거지요.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소독제가 파괴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일단 뭐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뭐 더 좋겠고요. 소독제의 종류를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 알코올, 계면활성제, 비누 종류입니다.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중금속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페놀 화합물,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을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미생물의 단백질 변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에탄올 70%, 이소프로파놀 30에서 50%이 정도 농도를 처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처리하면은 작용 시간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은 조금 있으면은 금방 휘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피부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척할 필요도 없고 빠른 시간에 작용을 하고 뭐 불쾌감도 없이 빨리 제거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다음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그 비누 성분들인데 피부에 묻어 있는 뭐 지방 성분이나 이런 계면 활성을 저해하는 화합물의 총칭이죠. 그 양성 계면 활성제, 그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 양이온 계면 활성제, 그다음 4차 암모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글루타로알데하이드는 이제 세균, 아포에 대한 살균력도 있고 피부와 점액에 대한 자극과 독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은 예전에는 그 옷가게 가서 속옷, 런닝이나 이제 속옷을 사서 비닐을 딱 뜯어보면 안에서 그 눈물이 날 정도로 독한 그런 화학품 냄새가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알데하이드입니다. 그런 이제 알데하이드를 처리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섬유를 갉아먹는 그런 이제 곤충부터 시작을 해서 세균, 곰팡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 옷에 알데하이드를 많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알데하이드는 이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서 세균의 단백질을 많이 변성을 시켜서 세균을 죽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 화합물은 세포의 단백질 또는 효소와 결합해서 그 효소의 활성을 없애거나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항균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은이나 은 화합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금속 화합물은 아주 그 미량으로서 그 독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은 예를 들면 이제 염소 계통이죠. 할로겐이면 뭐, 뭐 염소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런 성분을 이제 할로겐이라고 하는데 산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세포의 단백질을 다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염소, 클로락스 같은 거죠. 소듐 하이포크로라이트, 칼슘, 칼륨 하이포크로라이트 이런 이제 그 락스 성분 이런 것들이 그 할로겐 화합물로서 그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로겐 화합물로서 요오드 같은 것들이 이제 항균 작용을 하죠. 그다음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는 소독제의 그 선두 물질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고 그 사람의 피부에도 처음에 썼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독성이 아주 강해서 사람의 피부에는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페놀, 크레졸, 뭐 헥사클로로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은 사람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지 않고 뭐 화장실 그다음에 오염된 그 혈액 오염된 곳을 청소하거나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과산화수소수 같은 거는 낮은 온도에서 빠른 시간에 작용을 하고 또 오존 화합물 이런 것들도 과산화수소 및 산화제에 해당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소독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화합물을 사용하는 뭐 그런 것 이외에도 이런 그 물리적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 방법의 소독으로서 자외선을 이용하거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거나 파스텔 살균을 하거나 아니면 물에 끓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아주 그 많이 사용되는 물리적 소독 방법입니다. 자외선은 그 여름에 해변에 가면 피부가 새까맣게 타죠. 이거 이제 자외선 파장이 그 DNA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자외선 파장 중에서도 240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에는 사멸 효과가 최대화로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 소독은 물, 공기, 그다음에 이제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소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자외선 소독은 자외선을 쬐는 그 순간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과력이 좀 낮아요. 종이 한 장을 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는 오래쩌면은 피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눈에 잠깐이라도 찌면 눈 조직을 파괴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이나 실험실 등의 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소독을 하지 않지만 수술이 끝난 후 또는 실험실에 실험이 다 끝나고 정리할 때 자외선 등을 켜놓으면 그 수술장이나 실험실에 그 떠다니는 공기매개 세균들,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그 사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 소독입니다. 마이크로파는 2450MHz의 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 콘택트 렌즈나 치과 기구, 틀니 이런 것들의 소독을 또게 사용을 하죠. 마치 우리 그 안경점에 가면은 안경에 묻어 있는 더러운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 마이크로파를 내는 그런 기구에 집어넣어서 그 소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 결핵균, 바이러스, 아포 등도 마이크로파에서 그 깨져서 그 사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그 안경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구 표면에 오염 물질을 제거시키는 좀 떼어내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로파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그 세균을 파쇄해서 세균의 단백질을 정제를 할 때 세균이 자라는 배지에다가 마이크로파를 쬐서 세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파에 있는 소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깨뜨려서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물리적인 파괴를 한다는 얘기죠. 일단 파스토리제이션, 파스테르 살균, 이거는 이제 병원성 세균은 사멸을 시킬 수가 있지만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이거는 70도씨에서 30분 정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우유 또는 주스를 살균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유는 우유 속에 이제 유산균들이 살아 있으면 좋고, 주스도 고온에 의해서 파괴되는 비타민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70도씨에서 30분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성 세균이라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구 소독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끓이기는 이제 보통 6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들이 사멸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포나 고온균 이런 세균들은 뭐 끓여도 생존할 수 있는 기계 그 종류들이 있고, 아니면은 끓는 물에서 주로 생존하는 그런 세균들, 예를 들면 서머스 아쿠아티쿠스 이런 세균들은 끓는 물에서 오히려 성장을 하고, 온도가 낮으면 성장을 못하는 세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을 사멸할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끓이는 방법은. 그래서 고소준의 소독은 가능할 수 있지만 멸균은 불가능하다. 즉 아포도 살아남고 고온균들은 일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구 소독보다는 가정용에서 뭐 그 어린아이들 젖병 소독을 하거나 뭐 젓가락 소독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을 하지만, 그게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예전에는 유리로 된 주사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옆에서 한 5분쯤 끓여서 다시 꺼내서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멸균 방법 중에는 고압 증기멸균, 급속멸균, 건열멸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멸균 중에서 열을 이용하는 멸균, 고압 증기멸균이 있습니다. 121도씨에서 15 내지 20분 또는 132도씨에서 4분. 이때는 이제 온도와 시간만 얘기했지만 압력도 제곱인치당 15파운드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찜통에서 쪄서 그 사멸시키는 방법이죠. 비용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열과 습기를 견딜 수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유리기구 이런 데 많이 사용되죠. 근데 플라스틱은 녹거나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습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속멸균은 132도에서 3분 정도, 그러니까 늘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염된 기구가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기구가 오염된데 더 다른 기구가 없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급속멸균입니다. 근데 멸균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죠. 아주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건열 멸균은 온도가 높습니다. 170도씨에서 2시간 정도를 하면 그 유리, 금속, 사기 제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고온에 그 노출된 세균이 이런 고온 때문에 그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탄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은 적고 투과력은 좋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고열에 노출되면 이 변성이나 이런 이제 그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온 멸균은 온도로 멸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멸균들인데, 가스 멸균과 과초산 멸균, 액체화학제 멸균 등이 있습니다. 가스 멸균은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열과 습기에 약한 플라스틱 기구 같은 걸 멸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성도 있지만 대량의 그 플라스틱 기구 같은 거를 멸균할 때 사용을 합니다. 포르말데하이드는 이거 이제 광범위한 살균력을 나타내고 적절한 온도에서
아포까지도 제거할 수는 있지만 포르말데히드가 발암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온 중기 포름알데하이드 73도씨에서 2시간 정도. 이때는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도 괜찮은 견디는 고온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멸균을 합니다. 그다음 증기화된 과산화수소도 열에 불안정한 기구를 멸균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근데 접촉 시간도 짧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구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저온에서 환경 친화적입니다. 네, 과초산 멸균이나 액체화학자 멸균은 내외과 치료기구나 내시경 같은 것들을 멸균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압 증기 멸균은 예를 들면 이런 그 증기 멸균기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뚜껑을 닫으면 요 안에 이제 물이 차 있고 물이 끓으면서 고온 고압이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균과 아포까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급속 멸균은 비슷한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온도도 높고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멸균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물품에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건열 멸균은 드라이 오븐을 사용을 해서 공기로 뜨겁게 가열을 해서 탈수 또는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탄화시켜 버리는 그런 멸균 방법입니다. 산화에틸렌 가스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고온에 민감한 플라스틱 같은 기구의 멸균에 사용하고 2시간 내지 5시간 오랜 시간 노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도도 적당한 온도여야 되고 상대 습도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에틸렌 옥사이드가 세균의 성분 특히 단백질을 알킬레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고 가습을 해서 습도를 높인 다음에 가스를 넣어주고 그래서 가스에 노출시키고 한 5시간쯤 지난 다음에 가스를 배출시켜주고 공기를 세정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처리 시간은 이만큼이지만 이온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실온에서 7일 정도 소요돼야 이온가스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 이온가스에 처리된 그 플라스틱 물질을 이제 해 입는 거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과산화수소 플라스마 가스 멸균도 이제 58%의 과산화수소 가스를 이 정도 온도에서 사용을 하는데 고온에 민감한 기구 뭐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초산 멸균은 과초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과산화된 부분이 다른 세균의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그 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등 그 멸균에 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오존 멸균은 강력한 산화제로서 병실의 소독에 사용을 합니다. 이건 가스이기 때문에 그 실험실이나 병실 같은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선은 일종의 방사선인데 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 빛의 파장을 이제 그 단파장부터 장파장까지 분석을 해놓으면 이제 라디오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내 이쪽은 이제 자외선 영역 그다음 엑스레이 파장보다 더 짧은 것이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을 쬐그 생물은 세포 DNA가 절단되는 그런 손상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대사량에 사용할 수 있죠. 세균이 묻어 있는 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교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균 배양이나 동물 세포 배양할 때 쓰는 그런 용액들 열에 민감한 그런 용액도 그 멸균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습도 이런 다른 과정 전혀 불필요하고 대량으로 멸균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효과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묵은 검사 즉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방법이 이 감마선 멸균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화학 멸균, 열 멸균이 안 되는 그런 기구 등에 사용을 하는 건데 화학 멸균주에 3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노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합물들이 있는
통에 가령 위내시경을 썼던 거를 그냥 푹 담궈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위내시경에 묻었던 그런 그 세균들, 아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멸이 됩니다. 그다음 공기 멸균은 이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오염된 공기를, 오염이 제거된 공기를 특정 공간에 공급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멸균 실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두꺼운 부분에 에어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오염된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제해서 요 무균 실험대 안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무균 실험대 안은 깨끗한 공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험 안 할 때는 자외선을 켜서 공기를 다시 한번 멸균하기도 하고, 실험하는 동안에 알코올 램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부가적인 멸균 조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멸균을 합니다. 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압 증기 멸균, 가스 플라즈마 멸균, 산화에틸렌 가스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방법, 과초산 사용하는 방법의 그 장점과 단점들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